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빚쟁이고 중국도 빚쟁이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우리나라도 1,000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나라가 빚을 졌다면 도대체 누가 돈을 받는 걸까요? 외계인한테 빌린 건 아닐 테고 화성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 지구 안에서 빌리고 갚는 건데 어떻게 전부 다 빚쟁이일 수 있을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현재 전 세계 부채 총액은 약 42경 원입니다. 42경이라니 0이 17개나 붙는 숫자로 전 세계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가 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빌린 사람만 있고 빌려준 사람이 없다니요. 하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바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콘텐츠에서는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돈을 빌리는지, 왜 모든 나라가 빚쟁이인 동시에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예금과 연금이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까지 말이죠. 알겠돈? 먼저 42경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마치 지구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언젠가 이 빚이 터지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빚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10,000원을 빌렸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기에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지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이 됩니다. 세상 모든 부채의 반대편에는 정확히 같은 금액의 자산이 존재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철수가 영희에게, 영희가 민수에게, 민수가 철수에게 각각 10만 원씩 빌렸다면 세 사람 모두 빚쟁이지만 동시에 모두 채권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세 사람이 우리 그냥 퉁치자라고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며 실제로 오간 돈은 0원이 됩니다. 세계 부채도 이와 비슷해서 미국이 중국에,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빚을 지며 얽히고 설킨 빚이 합산되어 42경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 최대 빚쟁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 국가 부채의 약 5경원 중 70%는 미국인들에게 진 빚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은행, 연기금,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 결국 미국은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린 셈입니다. 부채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나쁜 것이라 느끼지만 국가 경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가 부채는 단순히 갚아야 할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채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다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제의 윤활유입니다. 그러니 42경원이라는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숫자는 전 세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모든 빚의 반대편에는 자산이 있고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환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빌리는 걸까요? 개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심사를 받는 것처럼 대통령이 은행 창구에 가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국가가 돈을 빌리는 방식은 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쉽게 말해 나 지금 돈 좀 빌려줘.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라고 적힌 약속 문서이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특별히 국채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만기일과 이자율이 적힌 국채를 찍어내고 도로를 깔거나 병원을 지을 돈이 필요한 정부는 이 국채를 팔아 자금을 마련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는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회사는 망할 수 있지만 국가는 세금을 걷거나 돈을 찍어낼 수 있어 거의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국채는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율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큰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수익률보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전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큰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고 굴려야 이자를 줄 수 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안전한 국채에 투자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연기금도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30년 뒤에 여러분에게 연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날리면 큰일이니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채로 채웁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받아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니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고, 그래서 보험사들도 국채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 연기금, 보험사 같은 큰손들이 앞다퉈 사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라마다 신뢰도가 달라서 국채 이자율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튼튼한 나라는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되지만 불안한 나라는 고금리를 줘야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국채를 직접 산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 돌고 돌아 국채를 사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으로 국채를 사고, 정부는 그 돈으로 도로를 깔고, 공사 대금을 받은 건설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은 다시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돈은 이렇게 예금에서 국채로, 국채에서 월급으로 끊임없이 빙글빙글 돕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비슷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을 돌고 다시 돌아오듯 돈이 순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보험료도 똑같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상당 부분이 국채에 들어가 있으니 결국 여러분이 낸 연금과 보험료가 정부에게 빌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국채 이자를 지급하면 그 돈은 다시 은행, 연기금, 보험사로 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예금 이자, 연금, 보험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돈의 순환 구조입니다. 이런 순환은 국경을 넘어서도 일어납니다. 일본 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 정부가 지급한 이자가 일본 예금자에게 가는 식으로 돈은 전 세계를 넘나듭니다. 42경원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전 세계가 서로 빚으로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서로 빌려주고 받는 거라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걸까요? 정상적으로 순환할 때는 괜찮지만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듯 돈의 흐름이 막히면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경제에서는 빚을 빌려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도로를 깔면 건설사가 돈을 벌고 직원이 월급을 받아 식당과 옷가게에서 소비를 하는 이른바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빚은 투자입니다. 당장은 빚이지만 그 돈이 돌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면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빚을 안 지겠다고 긴축을 하면 재앙이 됩니다. 지출을 줄이면 일감이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되어 세금이 덜 거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 때 긴축 정책을 폈던 나라들은 더 깊은 침체에 빠졌지만 과감하게 돈을 푼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라가 현대 경제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부채 비율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한번 늘어난 빚은 줄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빚은 언제 다 갚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는 원금을 갚을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빚을 막는 롤오버를 계속할 뿐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하면 파산하겠지만 국가는 영원히 존재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국가 부채의 목표는 완전 상환이 아니라 이자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자조차 못 낼 때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만약 금리가 급등하거나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국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갈아탈 때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빌린 빚의 부담이 순식간에 2배, 3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 갚으려 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선진국은 신용이 있어 버티지만 경제가 취약한 나라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냉혹한 계급 사회가 바로 세계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세계가 망하진 않겠지만 현금만 쥐고 있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빚을 희석시키려 돈을 풀면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어느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나눠 담아야 위기가 왔을 때 서로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이나 에이밍 같은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이돈은 정부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실물 자산은 양이 정해져 있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남들이 하라는 대로 휘둘리다 손해만 보게 됩니다. 왜 금리가 오르는지, 정부 정책이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전 세계 부채 42경 원. 이 숫자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빚은 누군가의 자산이고 돈은 멈추지 않고 순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흐름을 모르면 휩쓸려 가지만 흐름을 알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